안녕하세요. 이제 갓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파혼까지 갔었죠. 그런데 일이 되려고 했는지 참 신기한 인연을 통해서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곳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을 주변에 젊은 청년이라고는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수도 적었기 때문에 농사를 제외하고는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제 위로 있는 형님과 누님 두 분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돈을 벌러 공단이 있는 대도시로 나갔고, 막내인 저만 혼자 학교를 다니며 외롭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전교생이라야 몇 명 안 되는 시골 학교였지만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큰 도시의 전통 있는 명문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저는 고교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 그냥 집에 오지 말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기숙사에 있을 수 없어서 한동안은 미술실에 침구류를 갖다 놓고 주말 내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안 친척분께서 방을 잡아주셔서 이후에는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학창시절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에서 몇천 등 안에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를 제외하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성적이었죠. 노력 끝에 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늘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을 유지했는데 막상 그런 학생들이 모인 대학에 와보니 제가 남달리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대학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저를 다잡아준 것이 지금의 아내였어요. 아내와는 학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였고 순하면서도 주변에 잘 휩쓸리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대학 생활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아내의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내도 저를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하면서 잘 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아내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 세상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여자를 사로잡을까 고민하면서 망설이다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녀에게서 편지가 올 때마다 마음속의 그리움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우선은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자가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를 연구하며 계획해 나갔습니다.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하여 학점은 물론이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활동에 집중했죠. 아내도 그런 제 모습에 많은 호응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침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덕분에 저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뒤에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모두 너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한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는 아내가 취업을 하는 대로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는 서로 달콤한 연애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고민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나더러 미쳤니? 무슨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시는데 더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 아내 말에 의하면 조금씩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의 운을 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당장의 결혼이 빠르다는 이유보다도 뭔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서라도 저를 한 번은 보자고 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시 바쁜 신입사원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죠.
무엇보다도 아내와 연애하는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굳이 걱정을 사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보니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가득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를 응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나도 고집 부릴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했어. 한번 봐봐. 내가 오빠랑 결혼하나 못하나.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까지 제가 다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취직에 성공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아내가 느꼈던 불안감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가댁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저희 집과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제 장래성을 믿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계신 어머니 역시 못마땅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셨고 여동생은 저를 무슨 신기한 동물 구경하듯이 했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제 가정 형편에 대해 물어보시고는 아이고,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 잘했네. 이 학교까지 붙은 걸 보면. 근데 우리 민지랑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취미나 악기 같은 것도 남다른 것만 해서. 연애할 때야 뭐 아무나 만나도 어때? 그런데 같이 살려면 아무래도 살아온 게 좀 비슷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사실과 장래의 포부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지께서 그래, 대기업 다닌다는 말은 들었네만 듣고 보니 뭐 영업사원이나 다름없고 지금이야 자네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은 이제 봐. 지방 발령 나면 거기서 한참 돌다가 도로 안 불러주면 퇴직해야지 뭐. 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는 어느새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제야 여자친구 어머니는 차를 내온다고 하시며 여자친구를 부엌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렇게까지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데려왔니?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잘 한번 들어봐라.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농사 짓는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여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구했니? 둘이서 하는 이야기처럼 꾸몄지만 대놓고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땡볕 아래서 수건으로 겨우 햇빛을 가리시고 허리를 굽혀 일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농사가 뭐 어떻다고 이렇게 박대를 하는 건지.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동안에 형님, 누님들이 번 돈도 제 학비와 생활비가 되었고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저를 위한 저희 가족의 희생 덕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만 믿고 여태 결혼을 생각해왔는데 두 분 부모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들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어머니의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저 봐라 저거. 쟤는 지금 뭐 어디서 폼 잡니? 근본 없는 애들이 하는 짓들이 다 저래요. 이놈의 기집애가 근데 어디서 저 지경인 애를 데려와가지고. 여자친구는 저를 애타게 부르며 쫓아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과거와 현재 집안 형편으로 평가받을 바에야 깨끗하게 포기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이후로 여자친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분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확실하게 헤어져 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 정리한 후라 만날 이유는 없었지만 이야기도 못 들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굳은 얼굴로 네네. 에휴,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그렇게 가버린 건 좀 아쉽네요. 그런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상우 군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똑같은 상황 돼보면 우리 마음 다 이해할 겁니다. 상우 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민지가 워낙에 난리를 치니 일단 교제는 허락하죠. 허락할 테니 잘 알아서 달래든 어쩌든 해서 좀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정리했으면 해요. 상우 군도 똑똑한 사람이니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민지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사표를 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최소한만 하면서 시위를 한 지가 3개월째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제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민지한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봐요. 부모가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면 내가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할게요. 어머님, 민지도 성인입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테고 상심한 마음도 잘 알아서 수습할 거고요. 더 이상 이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 만나셨으니까 민지한테 저 잊으라고 대신 전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괜히 그녀가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고 둘이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가서 살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이미 현실이 결코 제 마음같이 될 수는 없다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일하던 중이었고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재중 전화 끝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우군,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민지가 많이 아파요. 상우군이 꼭 와야 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창백한 얼굴의 여자친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저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그토록 굳게 먹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여전히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자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여자친구가 하루 내내 식사를 조금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급기야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던 거죠. 그간 아예 굶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적은 양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한 결과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몇 달간 써내려간 일기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빼곡히 차 있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더는 이 바보 같은 꼴을 견디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상욱은 저희가 어리석었네요. 자식 죽어가는 줄은 모르고 집안 타령 돈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 무슨 벌을 받아도 쌉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람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부디 우리 민지를 부탁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잊어버리고 그저 두 사람이 잘 살기만을 이렇게 바랍니다. 민지 아빠도 지금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야 괘씸하게 생각하더라도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부디 좋은 마음을 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에는 왠지 그 말이 다 진심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 옹졸한 놈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나쁜 감정보다는 저 하나만 바라보다가 위험한 지경까지 갈 뻔한 여자친구를 더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 입원을 한 후에 여자친구는 빠른 속도로 몸을 회복했습니다.
이따금 힘없이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을 하곤 했죠. 오빠, 내가 뭘 했어? 내가 이 결혼 반드시 한다고 했지? 근데 나도 이번에는 진짜 위험할 뻔했다. 책상에 앉아서 오빠 생각하는데 엄마가 막 불러서 대답하려니까 갑자기 정신이 전원 꺼지듯이 훅 나가버리는 거 있지. 여자친구의 몸이 완전히 회복하고 날짜를 서둘러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우선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처 말씀도 드리지 않았던 터라 두 분은 경황 중에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님 두 분께서 저희가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약속한 날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옛 인연들이 다시 만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던 제가 인연과 운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전날부터 서울에 올라와 계시던 부모님은 저와 함께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참 서울도 오랜만이야. 그러고는 통 올라오지를 못했으니 텔레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한 것 같네. 이따 사돈댁들 오시면 말을 잘 가려서 해요. 안 그래도 촌사람들이라고 반대했다는데 촌늙은이 티내지 말고요. 누구는 처음부터 촌사람인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알게 뭐야? 두 분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양가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장모님을 제외한 세 분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아니, 저기 혹시... 이거 참...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말도 못 잇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장모님과 저희 둘은 영문을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보다 못한 장모님께서 여보, 왜 그래요? 처음 뵙는 사돈 앞에서 왜 그러고 섰어요? 저기 혹시 상길이 형님이시죠? 동철이, 그래, 동철이가 맞구먼. 아이고. 그 순간 장인어른이 아버지를 격렬하게 포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박수를 치며 아이고 어쩌나 하는 소리만 반복하셨죠. 그러다 마침내 장인어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도대체 왜 그래요? 뜻밖의 벌어진 일에 장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아내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장인어른을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억지로 장인어른을 부축해서 일으켜드렸습니다. 이봐 동철이, 일어나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리 앉아서 이야기하세. 이거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윽고 양가 부모님께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와 저는 기가 막힌 인연에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기억은 없지만 큰형과 누나들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 예전에 그랬었다고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서로 잘 알던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출신이라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장인어른을 2년간 돌봐주셨다고 해요.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혼자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어요. 돈은 없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장인어른의 사람됨을 보시고 당시 돈으로도 꽤 큰 금액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이후 장인어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부도를 맞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양 집안에 얽힌 오랜 세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꼭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형님을 찾아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형님을 수소문했을 때는 형님께서는 이미 다 정리하고 떠나신 이후였죠. 형님 고향에도 내려가 봤는데 아무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형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지내셨을 줄이야. 그때야 당연히 고향으로는 못 갔지. 암만 내 손으로 털 거 다 털어서 홀가분하다지만 그래도 그때가 나도 아직은 젊을 땐데 사람이 낯짝이 있지. 사업 망했다고 내려와 살면 사람 대접도 못 받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어.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습니다, 형님. 그렇게 찾았던 형님을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으로 뵙게 될 줄 어떻게 알았나요? 오늘 애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자리 옮겨서 우리 사돈 될 사람들끼리 따로 그간 못한 이야기나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저를 보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인 줄은 모르고 성실한 사위를 그렇게 홀대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나 아내나 이미 지난 일 같은 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날 정신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었으니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보다 그날이 더 설레고 놀라웠다고 표현하면 꼭 맞겠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장인어른께서는 젊었을 때 불행했던 경험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곧 태어날 아이를 두고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딸 둘의 사위만큼은 어떻게든 배경이 튼실한 사람으로 삼겠다고 생각을 굳히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겁나는 세월이었어. 자네 어른께서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마 나야말로 참 한심하고 근본 없는 놈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참인지 저놈이 누굴 닮았는지 대단하기는 또 보통이 아니야. 제가 그 난리를 치지 않았더라면 은인이 되는 우리 사위도 영영 놓쳤을 것이 아닌가. 장인어른께서는 그날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후에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받았던 도움을 갚는다는 의미로 제법 큰 돈을 내놓으셨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펄쩍 뛰며 거부하셨죠. 한참을 기분 좋게 받아주시라고 실랑이를 하던 두 분은 마침내 그 돈을 저희의 결혼 자금으로 쓰자고 합의하셨고, 그런 덕분에 그 돈은 저희의 아파트 전세 자금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30년간의 기막힌 인연의 크기만큼이나 지지와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아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직장과 배경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